네, 북한군에게 피격된 공무원이 탔던 어업지도선이 어제 전남 목포에 입항했습니다. 지난 16일 어업 관리를 위해서 출항한 지 열흘 만이었는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의 뜻을 담은 통지문을 보내왔지만 우리 군이 시신 수색을 위해서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경고하는 등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김준영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요동치고 있는 현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사건 파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건 경위를 두고 우리와 북한의 주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우린 지금 현장에 없었고요. 예. 북한 영토이기 때문에 정보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북한은 자기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숨기고 정당화하거나 또는 합리화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북한 측 발표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그 북한이 80m 거리에서 이 씨의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 이게 밝혔는데 네. 이렇게 이런 거리에서 이런 질문 답변 오갈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예. 북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래서 이제 합동 조사라든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북한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범죄 자체를 그대로 있는 대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합리화하게 되고 정당화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와 시각차가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또 북한이 또 10여 발의 총탄 사격한 뒤에 가봤더니 혈은 보이고 이 씨는 없어졌다. 이런 네네. 얘기를 또 했습니다. 군명조끼를 상식적으로 입고 있었던 이 씨가 그 시신이 바다로 사라졌다. 이것도 사실은 선뜻 이야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발사 사격 자체가 확실하게 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부유물에 떠다니는 것인데 사실상 그 사격 자체가 사실 정당화될 수가 없죠. 네. 국제법상에. 그러니까요.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듣는 정보들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 김정은 국방위원장, 이 사건 정말 몰랐을까? 또 이런 의문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것도 정확하게는 저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만,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아마 이 사안이 김정은 국방위원장한테까지 그 사회의 가슴이라고 생각하고 사살 명령이 내려왔다. 이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걸 좀 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사안이 이 포고령이나 접경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사살하라는 것들이 내려왔다는 점에서 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까지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그 전에 우리가 개성해서 우리의 월북자가 개성해서 나왔다든지 북한 전체 바이러스에 대한 예를 들자면 북한 평양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바로 투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를 하더라도 책임을 하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판단이 섰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남북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군의 정보 수집 능력, 신뢰도 이게 타격이 좀 크다,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몇 부분에서 좀 미숙한 면이 보이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합적인 분석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했으며 그다음에 정보를 취합했으며 한 문제는 사실 그걸 다 밝히는 자체가 그다음 정보에 대한 피해가 가든 정보 능력에 대해서 피해가 가고 이것이 누설이 되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전반적으로 그런 몇 부분의 미숙한 부분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네네. 또 북측이 거짓 정보 또 역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물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설명 중에는 첩보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걸 발표하거나 그런 행동으로 나가기 어려웠다는 부분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이를테면 예전 상황, 예전 사례에 좀 비추어서 좀 파악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목함 지뢰가 가장 최근에 2015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그다음 그것도 이제 사실 북한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사실 경계에 있는 목함 지뢰를 했다는 것이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밝혀진 다음에 북한과 이제 고위 군당국자 회담을 하고 사실 공동선언문을 통해 가지고 사과를 유감의 뜻을 북한이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예. 자, 결국은요, 뭐 시신을 찾지 않으면 어떤 상세한 상황을 또 우리가 어떤 뭐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북한은 뭐 일단 자체적으로 시신 수색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인데, 근데 동시에 또 수색 작전에서 북측 영해를 뭐 침범하지 말라 이런 경고도 함께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이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유감을 표하긴 했지만 분명히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국제규범협상에서는 볼 수 있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네. 보니 이제 이것들이 자기들이 입지를 어렵게 하거나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밀릴 수 없다는 일종의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자기 영해 내에서는 찾겠다는데 이 영해 자체가 결국 우리가 계속되는 서해 경계 수역이고 네. 사실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참에 우리의 이런 수색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과 명분을 침해할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밀리면 안 된다는 것들이 작동을 했겠죠. 예. 그리고 지금 이 남북 관계 상황이 좋은 게 아니라 네. 사실상 이 사건 전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자체의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측면이 남북 관계가 꽉 막힌 상황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뭐 해묵은 논쟁까지 다시 나온 상황입니다. 북한이 영해 침범 얘기를 하면서 주장하는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이 아닌 북한이 의무로 그은 선인데 북한이 다시 해묵은 쟁점 제기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쨌든 이 사건 자체가 비화돼서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에게 정당성을 줘서 자기들이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시신 수습을 위해서 온다는 것이 이것이 밀리게 되면 자기 주장들이 약화되는 입지가 약화되는 것들을 작동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 같습니다. 김 위원장님 잠깐 그 전화 통화 상태 안 좋아서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번에 자기들이 어찌됐든 국제규범으로는 잘못된 것들이 남한이 이것을 시신 수습을 명분으로 자기가 주장했던 부분들에 대한 침범 여기서 밀리면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 밀리게 된다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도가 좀 작동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 시신 수색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남북 공동조사 수용할 가능성도 어떻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얘기한 것들과 남한이 얘기한 것들이 우리 측에서 얘기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해명이 필요한 거고요. 어찌됐든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사고든 아니면 자기들이 행위자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도발적 수준으로나 뭔가 관계 악화를 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향후 남북 관계를 위해서도 합동조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꾸준히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을 밀어붙이는 게 맞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남북 공동조사 가능성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또 그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사건 발생 이틀 후에 보내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통지문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노무현 재단의 방송을 하는 중에 그때 제가 속보로 들어왔었죠. 그때 제가 이 사건 이 통지문이 왔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정상적 국가로 가는 것을 선언하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런 면에서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회담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국제법적으로 천인공노할 짓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부담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그게 참석했던 분들은 우리는 기대나 북한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한 20분 이후에 지금 통지문이 왔었거든요. 실제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사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사안이지만 또 앞서도 이를테면은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이런 사건 이것도 있었고요. 이런 그동안에 쌓였던 일들도 이게 같이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하노이 이후에 상당한 사실 북한 내부로서는 모욕감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력경쟁이라든지 안으로 이제 폐쇄지향적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대남 비난, 대미 비난을 해왔죠. 근데 이제 쭉 보면 김정은 위원장만은 아껴둔다 그럴까요? 예를 들자면 미국에 대해서도 계속 비난을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의 좋은 관계 이거는 지난 7월 10일 김여정의 발표문에도 들어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이 방사포를 쏘았을 때 3월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니까 김여정 위원장이 사실상 굉장한 험담을 하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됐는데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가지고 우리 문 대통령을 위로하거나 또는 좋은 관계를 강조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개성연락사무소 폭파할 때도 군대를 주둔시키겠다 하는데 중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막았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수습을 하고 또 친서를 보낸 것들을 보면 약간의 투트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의도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남한에 대한 비방 또는 불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 유튜브 방송상에서 일종의 그 예측을 하신 건데 예측이 맞았습니다. 북한이 사과할 기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예측하셨다면 그만큼 또 이 시점이 이때 나온 것 자체가 중요하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누가 봐도 지금 이 해상에서는 우리 지금 감청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보면 북한이 이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은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다 알게 된 것이고 이미 그 반응이 나왔을 텐데 이거는 사실상 인정하고 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북한의 부담으로 작동하고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자기 잘못을 사과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철도사고로 했을 때도 그랬었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보기엔 아직 부족하지만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국제규범을 지키는 지도자라는 이런 이미지를 계속 살려가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 부담이 이래 빨리 사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방금 좀 이례적이라 말씀하셨는데 청와대도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은 그 친서, 그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뭐 정상 간 친서 교환 이루어진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양국 간의 연락선이 살아 있었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좀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핫라인이라든지 바로 직접 통신하는 것들은 끊어져 있죠. 그리고 끊는 주체가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이게 열기 전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닫혀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도 북한이 열고 간 것이고요. 친서는 좀 간접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도 친서가 꾸준히 갔다는 것이 사실은 최근에 바부두어대에도 나와서 27번이 갔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남북한에서도 정상 간에 친서가 없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살아있는 라인이라든지 핫라인하고는 조금 구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핫라인과는 구별해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길은 있었다. 자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자체가 또 어떤 그 비판의 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당과 전문가 일부는 또 이번 사건을 유엔 안보리 회부 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해야 한다 이런 입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응의 수위라는 것이 있고 북한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것을 맞춰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이게 최종적인 수단이랄까 뒷부분의 수단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예를 들어서 서로 상호 공동조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후에 그것들이 사과와는 달리 북한이 계속적으로 남한을 비판한다든지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저는 다음 카드로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제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이것은 북한의 것을 규정하고 책임을 네. 묻고 분쟁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가지고 있는 카드의 정도지 지금 꺼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그 공동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수용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보면서 이렇게 적절한 시점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예민하고요. 카드 같은 순간에는 이미 분쟁화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 그럼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과거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제 무시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북한이 이제 국제기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그대로 뭐 자기들이 사과를 했음에도 만약에 가져갔다고 하면 북한이 다시 강하게 나오는 데 대한 빌미를 줄 가능성이 더 많죠. 네. 지난 금요일에요. 저희 출발새 아침에 서른민주당 의원이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일이 잘 해결된다면 남북 관계가 뭐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그 서른 의원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표현이 굉장히 참 미묘하고 좀 예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부분은 분명히 그 북한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것을 하고 거꾸로 생각하면 해석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되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남북 관계가 좋았다면 그리고 남북의 군사 그 합의가 이것들 정신이 서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 일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 치밀하게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는 분위기와 또한 그러한 향후 대책의 부분이 먼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남북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다시 합의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일종의 그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번 사건 발생 시점이 미묘합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그 시간이 좀 겹칩니다. 우리 정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이 종전선언에 대한 뭐 시점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종전선언이라는 자체가 사실상 북미 간의 종전선언이 서로 약속도 되었었고 추진이 되었다는 면에서 그게 이제 좌절됐기 때문에 사실 문 대통령이 그동안에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든지 우리의 허락 없이 전쟁이 없어야 된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걸 좀 공식화시킨 부분이거든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이 종전선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꽉 막혀있고 긴장 상황으로 특히 2017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2018년이 우리가 발전시켜서 이게 평화로 가야 되는 부분이 좌절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2017년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봅니다. 그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그 미국을 찾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이번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과 어떻게 공조할지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과가 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한미 간의 공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사과하기 이전에도 미국은 한국과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향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북한의 김정은의 사과의 의미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부분도 아마 얘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추석 직후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한 가능성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대선 앞두고도 막판 깜짝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내부에서는 사실상 두세 달 전부터 특히 김여정의 7월 10일 미국을 향하는 이런 언급에 대해서 사실 그 이후에는 만나기를 상당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벤트를 위해서는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요. 미국이 어떤 구체적인 양보를 하면 그때 만난다는 게 이제 북한의 생각이었는데 또 미국 측으로 보면 큰 양보를 하면 이것이 대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에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네네. 물리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게 지금 북한을 갈 수도 없고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 3국을 해야 되는데 이 3국은 준비 시간이 너무 짧고 갔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김 원장님 오늘 아침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영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